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국에는 회사의 소문이 쫙 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원래 사내 연애는 회사 복사기까지도 전부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둘만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동료들은 이미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회사의 소문이 다 나자 결혼 정년기도 되었고 그냥 결혼하자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둘 다 나름 직장이 빵빵하다고 일컫는 곳에 다니고 있었기에 앞으로도 이렇게만 벌면 서로 노후까지도 걱정이 없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하는 거라지만 서로의 조건까지 완벽하게 봐야 하지 않겠어요? 무작정 이 사람이 좋아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살면서 부딪히다 결국 이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고 서로의 미래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완벽한 결혼 생활의 끝은 보장된 노후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둘이 함께 살면 적어도 돈 때문에 힘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혼을 해서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결혼 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남편과 저의 조건만 따진다고 화목하고 행복한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가 아주 은근히 티가 나진 않아도 제 신경을 건드릴 만큼 계속해서 저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남편보다 당연히 회사도 빨리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취업 준비가 여성들보단 2년 정도 늦어지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정말 착실하게 준비를 했고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조금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입사를 하고 2년 뒤에 남편이 입사를 하게 되었으니 경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당연히 연봉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성과가 높이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연봉이 남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엄청나게 큰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이 시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중에 하나였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더 좋은 대학에 나왔고 월급이 더 많다는 이유로 우리 아들을 무시하면서 사는 건 아니겠지?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말이야. 적어도 집에서 내조를 해도 모자랄 마누라에게 일 가지고 무시당할 정도로 무식하게 키우진 않았어.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을 단 한 번도 직급이나 학벌 같은 걸로 무시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자체도 정확하게 반반씩 착출해서 결혼을 했고, 저는 이 반반 결혼을 처음부터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거기다가 모아둔 돈도 제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손해보고 결혼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돈을 반반씩 냈으니 명의도 전부 반반으로 두고 살았단 말이죠. 집도 그렇고 차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결혼 전부터 끌고 다니던 차를 타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건데 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었고 집안일을 남편이랑 같이 하는 게 무척이나 속상한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마누라가 말이야.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기를 펴고 사는 거야. 남편이 기가 살아야 밖에 나가서도 자기 기량을 다 펼치고 살 수 있는 거야.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밥을 하면 남편이 뒷정리를 하고 남편이 밥을 하게 되면 제가 뒷정리를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일거리를 나눠서 하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어디 남편을 주방에 들이냐면서 제 등짝을 있는 힘껏 후려치는 일도 있었어요. 정말 등에 손자국이 났을 법할 정도로 세게 쳐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제가 멍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살짝 화가 섞인 말투로 말을 했었어요. 어머님, 남자는 왜 주방에 발을 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 요리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주방에 들어가진 못하니까 물도 제가 떠다 줘야 하고 남편 혼자 있으면 밥도 못 먹는 반푼이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요즘 누가 남자 여자 갈라치기를 하면서 사냐면서 네 밥 내 밥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면서 제가 남편을 무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이렇게 대드는 거라고 논점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주방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남편을 무시하네 어쩌네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게 그냥 기가 죽어서 그러는 거라고 오해를 한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였다면서 신세한탄까지 했어요. 정말 누가 보면 제가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해코지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늘 일은 갑작스럽게 터지는 법이라고 정말 시아버지가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된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전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난리를 쳤죠.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들 침울해져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남편 또한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다는 충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었는데 저만 혼자서 정신을 차리고 장례 준비를 다 해야 했죠. 장례식장에서 우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두고 제가 나서서 장례 비용부터 절차까지 모조리 다 처리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은 장례가 다 끝난 뒤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시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지 않아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냐 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노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혼자가 되셨으니 그 돈이면 충분히 노후를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에게 날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돈 이야기하는데 제3자는 끼지 말아라. 어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 아우 나가서 네 볼 일이나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가족이 아니면 뭐 남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무슨 보상금이라도 노리는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보상금에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어디로 받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남편에게도 코치코치 캐물었었겠죠. 저는 그 보상금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얼마를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아무튼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주말이라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현관문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택배인가 싶어서 무시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현관문 벨소리가 울리길래 신경질을 내며 일어났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 가방 3개에 보따리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을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비몽사몽해서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갑자기 등장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놀라서 몸이 딱 굳어져서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 때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한테 혀를 끌끌 차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애가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니? 아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까지 자고 있으면 우리 아들 아침밥은 누가 차려주니? 생각이 없어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처음 듣는 소리가 꾸지람이라니. 아침부터 엄청나게 기분이 상해버렸죠.
거기다가 남편이 아침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침을 먹으면 차라리 제가 먹었지. 남편은 아침밥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면서 먹으래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기는 뭘 중천에 떴다는 건지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 20분이던데 그게 중천에 뜰 시간입니까? 황금 같은 주말에 누가 그 시간에 일어나겠냐고요. 정말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비몽사몽이었던지라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제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냐고 그리고 저 짐들은 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흘겨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럴까봐 마음이 영 놓이지가 않아서 찾아왔다. 앞으로 너네 집에서 같이 살아보려고 짐 싸들고 찾아온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합가 통보에 정신이 빠져서 싫다는 말도 뱉지 못하고 얼을 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집에 발을 디디자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상의도 없이 갑자기 합가를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주말에 갑자기 짐을 싸들고 찾아오셔서는 이러시면 곤란하죠. 내가 너한테 허락을 맡아야지만 우리 아들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니? 내가 우리 아들이랑은 이미 이야기 다 끝냈다. 저는 그 말에 놀래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이 잠만보 같은 남편 새끼가 일어나지를 않은 겁니다.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불을 확 걷어내면서 남편에게 야 일어나봐 하고 소리를 치는데 언제 쫓아 들어온 건지 시어머니가 안방까지 버선발로 쫓아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제 팔을 잡고 거실로 막 끌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너 우리 아들이 고온이 자고 있는데 왜 일부러 깨우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일을 하느라 고생을 했겠어. 주말인데 잠이라도 푹 잘 수 있게 냅둬라. 그 말에 한 번 더 어이가 없었죠. 저는 뭐 고생 안 했나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맞이하는 황금 주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요. 그 말에 더 열이 받아서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더니 시모가 분통이 터진다는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아휴, 우리 아들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지 내가 잘 알겠다. 걱정이 어찌나 되던지 이제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잔소리에 궁시렁까지 섞어서 말을 하는데 짜증이 정말. 남편이 결국에는 소란스러움에 눈을 떴는데 시어머니랑 제가 있으니 한참을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이라도 났는지 제 눈치를 슬쩍 보길래 저는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서 이민 가방 같은 걸 3개나 싸들고 집에 오셨어. 같이 살기로 말을 다 했다는데 나는 왜 처음 듣는 소리지? 엄마 짐 다 싸들고 왔어? 저기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다가 짐 풀면 돼. 저는 남편만 알아들을 수 있게 입을 꾹 다물고서는 미쳤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그 낡은 빌라에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냐? 우리 엄마 혼자 살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 말에 제가 속으로 같이 사는 게 더 사고 같다는 말을 수백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의 머릿속에는 꽃밭이 가득한 건지 뭔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지 고집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저는 남편을 설득해야 하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이 상황이 싫은지를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 당신 혼자 산 집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정확하게 반반으로 비용 내고 공동명의로 산 집이거든. 당신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라고. 와, 진짜 여기서 반반 결혼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나중에 장모님도 혼자 되시면 그때 너도 같이 모시면 되잖아. 너는 우리 엄마 걱정도 안 되냐? 며느리가 되어가지고는 마음 좀 곱게 쓰고 살아.
저는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기도 했고 계속해서 딴청을 부리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같이 사는 건 애당초 상의가 되지 않았던 일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솔직히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줄 몰랐었는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지만 제 솔직한 심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철면피였고 뻔뻔한 여자였던 겁니다. 예, 우리 집 이미 팔렸어. 그리고 그 돈에 니네 시아버지 보상금까지 다 합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카페 차리기로 했다.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이제 우리가 같이 살 이유는 충분하지? 카페요? 아니, 갑자기 무슨 카페를 차린다고? 그것도 우리 남편이랑 같이 차린다고요?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거 엄마랑 나랑 아버지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카페 하나 차리면 돈이 엄청 된다고 하더라고. 자리도 알아봤고 계약도 했고 이제 좀 있으면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거야. 남편이 아주 으스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가 나름 빵빵한 기업이다 보니까 부업이라는 게 또 절대 금지인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은 고용노동에 대한 법 또한 세세하게 잘 나뉘어 있지 않겠어요? 절대로 남편 명의로 사업체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했죠.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남편은 직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하니까 카페의 수익을 나눌 수가 없는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분명 시어머니랑 같이 카페 장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오지 않아서 남편에게 그냥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뭐 주말에만 카페 일을 돕겠다 이거야? 그럼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지금도 주말 되면 피곤해 쩔어서 하루 종일 침대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카페까지 하겠다고? 월급은 어디로 받을 건데? 우리 회사 부업도 안 되잖아. 나한테 다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피해 안 가게 잘할게. 알았지?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짝짝꿍이 맞아서 신나게 카페 이야기를 했다가 같이 먹을 점심 이야기를 했다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당일부터 바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들인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까지 팔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이긴 했는데 진짜 그 잔소리를 어떻게 참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죠. 남편이 저를 설득할 때 어차피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해줄 거라면서 이참에 도움이 쓴다고 생각하라고 쉽게 말을 했을 때 알아봐야 했어요. 제가 너무 멍청하게 남편의 사탕 발린 말에 속아 넘어가 집을 시어머니에게 나눠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자마자 저를 깨우더니 아침밥을 하라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조금 더 자고 출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니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결국 대충 반찬이랑 국을 끓여서 시어머니에게 줬더니 저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라면서 내일부터는 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움이 운운하던 남편을 째려보니까 남편이 딴청을 부리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정말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빨래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진짜 딱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에게 빨래도 건조기를 쓰면 옷감이 다 상한다고 하면서 햇빛에 바짝 말려야 뽀송하고 냄새가 안 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요.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뻔히 있는데 이런 거 쓰면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된다고 손으로
직접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에서 나오는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하나를 못 믿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건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 어머님, 그렇게 제가 하는 집안일에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실 거면 차라리 어머님이 직접 해주세요. 저도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동안은 가전제품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 피곤해서 죽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되잖아요. 얘가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준비를 하니? 너네 부모가 그렇게 많이 대답하라고 가르치든? 아우 정말 요즘 것들이란. 우리 남편도 아침밥을 안 챙겨 먹는 인간인데 제가 뭐 한다고 시모에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딱 3일 동안 아침밥을 차리다가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방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가 문 열으라고 난리를 치는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귀마개까지 꽂고 잠이 들었어요. 물론 그래도 시어머니가 깨우려고 난장판을 피우는 소리가 귀에 어렴풋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한 일주일을 버티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깨우려는 소리는 자장가로 들렸으니 제 피로도가 얼마나 상당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잠이 절로 쏟아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수면욕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억지에 남편도 진절머리가 났는지 제발 아침에 방문 앞에서는 난리 좀 피우지 말라고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침밥을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시어머니 혼자 챙겨 먹으라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또 남편 말은 잘 듣더군요. 아우 진짜 팔자에도 없는 학가자리에 딱 미치기 일보 직전이구나 하는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를 은밀하게 찾아오더니 저에게 글쎄 무슨 로또라도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갑자기 로또는 웬 로또? 내 소원이다.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아유, 로또 돼서 회사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해먹고 살려고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나는 진짜 복권 당첨이라도 된 줄 알았어. 누가 회사를 그만둬? 나 이 회사에 정년까지 빌붙을 예정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나 뼈 묻을 거야. 쫓아내지 마. 아니 너 말고 네 남편 회사 그만두잖아. 그래서 딴 주머니 차서 그만두는 건 줄 알았지. 뭐라고? 우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왜 그만둬?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린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야, 너 몰랐어? 네 남편 사직서 냈잖아. 이미 짐까지 다 뺐는데? 뭐야, 너네 이혼했어? 아니면 별거라도 하는 중이야? 그런데 너 안 해? 제가 놀래서 남편의 부서로 찾아가니까 다들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남편의 자리를 보는데 정말 횡텅구리한 겁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쭉 풀리면서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데 다들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진짜 사직서 낸 거 몰랐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사직서를 낸 걸 왜 모르냐고 묻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숨길 게 따로 있지 사직서 낸 걸 왜 숨기냐고요. 결국 남편 부서 팀장님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기가 막혔죠. 남편이 카페를 차릴 건데 알바로 등록을 해놔도 되냐 이런 걸 물어봤었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부업이나 겸업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동적으로 남편이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면서 붙잡을 틈도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자리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글쎄.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바로 미친놈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우리 회사가 코딱지만한 구멍가게도 아닌데 어떻게 단박에 사표를 내고 튈 수가 있냐고요. 이 회사에서만 정년까지 버티면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고요? 말 안 해도 뻔하죠.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부어서 시어머니랑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이 글쎄 커피에 커져도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싶어서 앞으로의 제 미래를 다시 그려야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장사를 망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큰 결심을 내렸어요. 망나니 같은 남편의 뱀 같은 시어머니 모시면서 평생 이렇게 산다는 건 제가 생각한 제 인생과는 거리가 무척 멀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입맛이 구린 건지 인테리어가 예뻐서 그런 건지 남편의 카페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겁니다. 정말 쫄딱 망해버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에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6개월 만에 반응이 확 떠오른 겁니다. SNS에까지도 꼭 가봐야 할 인생 커피집이니 사진이 잘 나오는 카페니 뭐니 하면서 남편의 가게가 소개되기도 했고요. 무슨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의 커피집에서 촬영을 하기까지 했어요. 당연히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확확 뜨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은 돈도 회사를 다닐 때랑 비교하면 몇 배가 될 만큼 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월급쟁이로 살다가 자영업으로 성공을 하니 매출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는데 와, 정말 돈의 맛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면서 장사가 잘 되기만을 기다리던 시어머니도 기고만장해지고요. 말없이 사표를 냈다고 저에게 욕을 한 사발 먹었던 남편의 기도 확 살아난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게 회사 다니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푼돈을 벌면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사표를 내고 카페를 나와서 일을 하라고 그게 내조를 하는 지름길이다 뭐다 하면서 제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고 있는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남편이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잘 벌었다고 으스대는 건지 사람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회사를 다녀봐야 회사 오너들한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니까. 거기서 고생해서 프로젝트 하면 뭐해. 끽해봐야 상여금 조금 더 받는 거지. 그거에 비하면 카페 장사가 정말 남는 장사라니까. 그냥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카페나 도우면서 살아. 그게 내조야. 저는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가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둘 다 너무 짜증이 나서 무시를 하면서 지냈어요. 지들이 돈 많이 번다고 저에게 생활비를 더 주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지들이 번 돈은 오로지 지들 돈이었지요. 생활비를 더 내는 것도 아니면서 저에게 갑질을 해대는데 진짜 그 갑질도 유치하고 치졸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내가 잘 나가는 카페 사장인데 옷이 이렇게 다림질 하나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 카페 사장은 겉모습이 중요한 거 몰라서 그래? 구겨진 옷을 입고 있으면 왔던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야. 예, 어찌된 게 우리가 버는 돈이 억소리가 나는데 집 반찬에 고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니? 그리고 집 청소는 언제 하는 거니 도대체? 집안에 먼지가 가득한 것이 아주 대지 우리가 따로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있는데 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탈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으로 무슨 부동산 어플을 보고 있길래 수상쩍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카페나 잘해? 너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에 맞들렸다가는 한 방에 망하는 거야. 야야, 너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너가 뭐냐 너가? 이제 나 완전 돈방석 위에 앉게 생겼거든. 앞으로는 하늘처럼 모시라 이 말이야. 부동산 알아보다가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돈방석은 아무나 앉을 수 있다니? 내가 지금 운영하는 그 카페 있지? 거기가 워낙 핫해서 마음에 든다면서 어떤 부자가 권리금을 30억이나 얹어서 사겠다고 나타났지 뭐냐.
내가 카페를 권리금 30억 받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동네에 또 비슷한 카페를 내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권리금 얹어서 팔고 하면 대부자 되겠지. 아주 수백억 부자가 될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잘하라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그 말에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동네 카페를 30억이나 얹어서 주고 사겠어. 너 그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잘 알아보고 해. 왜? 내가 항상 너보다 못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잘 나가니까 질투가 나니? 하긴 직장인은 평생 못 가져볼 돈이지. 내가 30억이 딱 통장에 꽂히면 남들 눈 돌아간다는 샤넬백 하나는 사줄게. 그 말에 진짜 혀가 쑥 빠지더라고요. 짜증이 터지는데 아우 참나. 아무리 저희 부부가 요즘 별로라고 한다 해도 30억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고작 명품백 하나 사주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진절머리가 났죠.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긴 했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던 아주 조금의 정까지 남김없이 탈탈 털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아주 확신의 쐐기를 박아버리더라고요. 카페가 30억에 팔린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치를 엄청나게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30억이 들어올 건데 돈을 아껴 쓰면 궁상맞은 집밖에 더 되냐면서 한 달 사이에 백화점 VIP를 달았더라고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났냐고요? 당연히 카드회사에서 미리 내준 거죠. 카드를 몇 개나 긁고 다니는 건지 시어머니 방에 가방이며 옷이며 보석이며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카페가 팔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치부터 부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너 우리 아들이 부럽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 입사도 늦게 하고 대학도 좋은데 못 나왔다고 은연중에 무시하면서 살았었잖아. 근데 갑자기 떼돈을 버니까 질투가 나서 돌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거 자격지심이다 얘. 어차피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봐야 본인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그냥 대화를 나누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동네 카페를 30억이나 주고 사냐 이 말입니다. 남편의 카페가 있는 동네가 강남, 이태원, 성수 이런 동네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저희 집에 있는 평범한 동네거든요. 손님이 뭐 꽤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발 떨어지면 어떻게 시들시들해질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를 굳이 30억이나 주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에게 생각을 좀 해보라면서 수상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30억에 눈이 멀어서 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제가 계속 불안하다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질투 좀 그만해라.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제 내놓으라 하는 부자가 될 건데 미쳤다고 너 데리고 살겠니? 아유, 이제 그만 이혼해라. 자격지심에 눈이 먼 며느리 나도 싫다.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드디어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처럼 궁상맞은 회사원 데리고 살 이유가 없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쐐기를 턱 박더라고요. 이제 돈 있는 우리 집안에 걸맞는 참하고 집에서 내조할 며느리 구할 거란다. 너처럼 드세네는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았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도 한마디 얹어버리는데 정말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그동안 당신 눈치 보면서 사는 거 무척이나 힘들었어. 남들은 남편이 뭘 하면 응원부터 해준다고 하던데 넌 늘 잔소리만 했잖아. 이제는 나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냥 이혼하면 내가 너무 쓰레기니까 이 집 명의 정도는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어차피 우리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에 들어가 살 거거든.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본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게 됩니다. 남편과 계약을 하겠다고 난리 났던 인수자가 차일피일 계약서 작성을 미루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카페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쪽 인테리어를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라니 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저 30억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인테리어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그 인수자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자기가 지금 자금을 은행에서 빼서 받으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막 웃어버렸어요. 돈을 출금하는데 5천만 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5천만 원이 있어야지만 돈을 빼낼 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 그거 완전 보이스피싱 수법이잖아. 보이스피싱? 야, 보이스피싱이랑 비교가 되냐? 이게 뭐 신탁에 묶여있는 중인데 그 자금을 풀어내려고 하면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 만기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5천만 원만 더 입금하면 만기가 되어서 자금을 빼낼 수가 있댄다. 제가 아무리 의심이 간다고 말을 해봐야 듣지도 않고요. 어차피 돈 생기고 나니까 조강지처에게 이혼하자고 말부터 뱉는 쓰레기들인데 백날 말을 해줘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저 인간들이 쫄딱 망해버리면 자업자득인 게 아닌가 싶고 한 번쯤 쫄딱 망하는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 집이라도 제가 챙겨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남편 보고 집 명의부터 바꿔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 명의를 바꿔주면 다른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해주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니 남편이 냉큼 집 명의를 바꿔주더라고요. 참, 그 명의를 바꾸는 절차도 꽤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지 아주 일사천리로 해내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에 정말 그 인수자가 원했던 대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입금해 버렸고요. 30억을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인수자가 원하는 대로 카페 메뉴도 수정을 해주고 알바생들에게 미리 인수인계도 해버리고 별 지랄랄리는 다 떨더라고요. 근데 인수자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카페 인테리어 부분 손본다고 난리를 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손님은 손님대로 떨어지고 알바생들도 슬슬 불안해하면서 하나둘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와중에 인수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30억을 내고 카페를 인수할 건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동할 변호사비는 남편에게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했다고 3천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해서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쏠랑 보내버린 거죠. 무슨 카페를 하나 팔아치우겠다고 1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나중에는 돈이 모자란지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담보를 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카페는 인수자에게 넘길 것이었으니 담보를 잡을 수가 없고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돌려둔 상태였고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잡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짓이다 싶었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거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저는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슬슬 감이 잡히지 않으신가요? 그 인수자라는 인간 말입니다. 정말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슬쩍 이쪽 카페 저쪽 카페를 찔러보다가 넘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고 튀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요. 자영업은 처음이었던 남편이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는 이번에 그 사기꾼에게 아주 제대로 걸려든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 사기꾼에게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져다 바쳤을 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계약서 작성은 자꾸만 미뤄주고 돈은 돈대로 쏟아붓기만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들이미니까 저에게 짜증을 확 내면서 자기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지금 꼭 이혼 서류를 정리해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마당에 제가 왜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빨리 도망쳐야죠. 아, 빨리 도장부터 찍어. 지금 도장을 찍어야 하루라도 빨리 내조해줄 여자를 만날 거 아니야. 나한테 이혼 운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루냐고. 너도 진짜 뭐 하나 받아먹을 줄 모른다. 아, 내가 30억 받고 이혼을 해야 너한테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 멍청아. 나야 뭐 빨리 이혼 도장 찍어주면 감사한 일이지. 아, 자, 도장 찍어줄게. 서류 줘. 야, 너 사기당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당연히 빨리 도장 찍어야지. 안 그랬다가는 나한테 빌붙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사기를 당한다고 그래? 아, 좋은 일 앞두고 초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진짜. 아무튼 애가 점점 삐뚤어지기만 하고. 아, 짜증나서 너랑 더 이상 얼굴 마주보기도 싫다. 너 나랑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지금 강력계 형사인 거 알지? 걔가 그러는데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다더라. 그중에 강남으로 진출하게 해주겠다면서 카페 사업자들한테 인테리어비 핑계로 들쑤시고 인수해주겠다면서 계약하게 변호사비 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대. 그 사기 집단 이름도 있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남편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져서는 저에게 자세하게 말을 해보라고 보채더라고요. 글쎄, 나도 전에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더라. 예금 신탁이 묶여 있어서 그거 풀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던데 이름이 김갑정이었나? 대포 통장 쓴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사색이 되더니 자기 통장을 들고 와서는 손을 벌벌 떨면서 이체 내역을 살피는데 제가 옆에서 곁는 줄로 같이 이름을 쭉 보았죠. 딱 이체 내역 중간에 김갑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남편이 손에 힘이 풀렸는지 통장을 놓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그 자식이 사기꾼 새끼라고? 정말로? 숨김없이 전부 다 털어놔봐. 그 형사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저는 남편이 도장을 찍어준 이혼 서류를 곱게 접어서 가방에 소중하게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남편 열받으라는 식으로 천천히 더욱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당신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잘 알아보고 계약하라고 몇 날 며칠을 이야기했잖아. 세상에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동네 카페를 말이야. 30억이나 주고 인수를 하는 미친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데 아주 허탈한 목소리로 읊조리더라고요. 하이, 내가 그 인간에게 그동안 보낸 돈이 얼만데 그 인간이 사기꾼이라고? 인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부 사기 행각이라고? 그러면서 포효를 하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에 놀래서 시어머니가 달려왔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음인지 울분인지 모를 소리를 내고 있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장판이 됐냐고 하는데 남편이 막 두서없이 말을 내뱉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사기당했다고, 우리 사기당했다고 외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무슨 영문 모를 소리를 하는 남편을 가리키며 무슨 일인지 빨리 말을 해달라고 했죠. 야, 이럴 시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 접수나 해. 너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겠어? 그래도 빨리 잡아야 보상을 받아내던 뭐 어쨌든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벌떡 일어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는 경찰서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저에게 빨리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굳이 친절하게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으면 빨리 경찰서로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남편 쫓아가시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단단히 사달이 난 것 같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뒤쫓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기꾼이 정말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카페 인수 이야기만 했는데도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사기꾼에게 걸린 거 아니냐면서 말을 해줬으니까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모임도 있고
몇 개 없지만 구석진 곳에 기사도 작게 뜨고 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30억이니 50억이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것 같진 않았지만 이렇게 남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먼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이 된통당한 거죠.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기를 친 것 같던데 피해 접수건만 12건이 된대요.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남편이 당한 것처럼 억소리 나게 당했다는데 참 답답했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잡고 무려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빌린 돈의 이자가 엄청 불어났다면서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서는 시어머니랑 둘이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 범인 잡아달라 난리를 치는데 어찌나 없어 보이던지 저한테 카페 사장이라 주름 있는 옷은 입으면 안 되고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니 어쩌고 할 땐 언제고 참 볼품없대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경찰서에서 구경을 온 저를 보더니 구세주라도 만난 사람처럼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 미쳤다고 제가 왜 도와줍니까? 돈 생겼다고 다른 마누라 얻을 거라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요. 야, 우리 이혼 도장도 찍었고 이제 그 집도 내 명인데 내가 널 왜 도와주니? 그리고 너 새 마누라 찾아가겠다며? 내조 잘하는 어린 마누라. 아니, 뭐라고? 벌써 집 명의를 넘긴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했다고? 말도 없이 그게 무슨 짓이야? 언제는 빨리 이혼부터 하라면서요. 사기꾼이랑 지지고 볶고 잘해보세요. 그 집 이제 내 집인데 짐은 언제 뺄래? 청담동에 있는 무슨 고급 빌라로 이사 갈 거라면서 빨리 짐부터 빼줬으면 좋겠네. 예, 너는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는데 어찌 그리 부부의 정을 빨리 떼어버리니? 아니,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러세요? 아무튼 전 짐 빼라고 이야기했어요. 짐 안 빼면 제가 알아서 다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돌아와서 집 문을 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면서 열리지 않으니까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넣겠다고 하니까 문 앞에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어디 가서 먹고 자고 하냐고 제발 문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제 알 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남이 된 지도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글쎄요. 저도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전시모랑 둘이 단칸방에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사기꾼을 고소했던 것은 확실하고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사기꾼의 소식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 카페는 이리저리 욕심을 부려서 손을 댄 탓에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고요. 방송빨, 홍보빨이 전부 사라지니까 파리만 날리고 있죠. 애초에 커피 자체가 맛이 없었는데 누가 단골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제 취미 생활에 힘을 쏟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 명의의 아파트도 생겼고 월급도 혼자 쓰다 보니까 아주 넉넉하고 좋더라고요. 취미 생활로 요즘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집중력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게 아주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저처럼 스트레스 풀만한 취미 하나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무척이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앞으로도 열심히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를 다지며 정년까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노후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나갈지 천천히 고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노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종 찾아와 제 소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